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제2장에 40페이지 보세요. 현대행정의 이해가 나와 있죠. 그럼 봐봐요. 이걸 제가 왜 정리했냐면 현대행정까지 가기 위한 과정. 여기가 현대행정이에요. 현대. 언제부터가 현대냐면 아까 1929년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큰 정부가 될 때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1930년대부터 현대로 봐요. 그렇죠? 그 이전 있죠. 19세기. 19세기를 근대라고 하죠. 근대. 물론 이런 건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근대 입법국가가 전통적 행정이에요. 탑다운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거 근세인데 이 앞에가 중세고, 중세 여기 봉건국가 시대 지나서 왕이 중심이 되는 이게 절대 왕정국가 시대가 근세거든요. 근데 요때 요 시기에는 어떻게 좌우가 되냐면 보세요. 왕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양쪽에 있는 관료제와 상비군이 관료와 군대가 수종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경제는 중상주의 시대였어요. 아담 스미스가 비판한 중상주의는 뭐냐면 무역을 통해서, 즉 상공업을 통해서, 그렇죠,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죠. 이게 무거울 중 상업할 때 상자거든. 즉 상업을 중시하는 게 중상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자국 내로 금은보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신항로 개척 이런 게 다 사실은 물건 팔려고 개척하는 그런 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신하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이러한 이익이 나오면 이러한 이익을 왕이 다 독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팔러 다닌 신하들이 불만이 있겠죠. 이때 이제 시민이라는 세력이 나오는데, 물론 이때 시민은 여기 19세기의 시민하고는 다릅니다만 일정한 계급과 지위를 가지고 부를 축적한 계급인데, 이 시민들이 뭘 구성하느냐? 의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 의회가 왕하고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크로멜 같은 의회파처럼 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입법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시민혁명. 이거는 가볍게 정리하시고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근데 보세요. 이러한 근대 입법국가는 입법부가 국회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작은 정부. 이때가 언제하고 똑같아요? 행정이 성립할 시기잖아. 1880년대. 이때부터 1920년대까지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책 결정은 누가 했죠? 정치가 했죠. 정치가 정책 결정을 해서 내리면 이거 결정해요. 행정은 뭐만 했죠? 결정된 정책을 집행만 했죠. 이 집행만 한 게 누구냐면 행정이었죠. 보세요. 여기 집행. 그러니까 사실상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보세요. 행정은 정치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정치의 부속품. 입법부의 하인. 신하란 말을 쓰는데 신하라면 또 여성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입법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자, 보세요. 소극이야, 적극이야? 아까 소극적 기능이었잖아. Y니까 소극이죠. 이때 X는 누구예요? 정치죠. 당연히 소극적 정부죠. 소극 국가.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는 뭐냐? 집이나 지키는 야경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치안 유지 같은 거.
그래서 이때 19세기 입법국가를 칭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야경꾼, 야경국가라는 표현을 써요. 야경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칭하는 거야. 큰 정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다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 복지국가야. 웰페어, 복지국가. 야경국가는 작은 정부, 복지국가는 큰 정부. 그렇죠? 그래서 이때 행정은 집행만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원래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봤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가격이라는 기능이에요. 봐봐요.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수요를 늘리면,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항상 이렇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 이렇게 인비저블 핸드를 강조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고요. 시장에서는 개인의 최적화가 사회 전체의 최적화를 가져오는 균형이 성립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 이거죠. 왜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하느냐. 이렇게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최초의 경제학 이론이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고전이라고 하죠. 클래시컬.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를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정학이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경제학적인 베이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7급 하시는 분은 아주 쉬울 거예요. 고전학파의 가장 기본 법칙이 뭐예요? 세이의 법칙이에요. 세이라는 사람, 세이 경제학자가 주장한 건데 뭐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야. 봐봐요. 공급이, 즉 공급을 서플라이라고 그래. 보세요.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게 공급이에요. 영어로. 서플라이. 공급을 늘리면 디맨드가 늘어난다는 거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이의 법칙이에요. 세이스 로우. 고전학파 경제학. 세이 법칙. 근데 이렇게 공급을 늘렸어요. 그리고 이때 19세기 말에 전기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럼 어떨까?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이런 거예요. 갑자기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걸 따라갈 수요가 이만큼밖에 안 느는 거죠. 그럼 결국 봐봐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발생하느냐? 1929년 경제 대공황 때 발생을 하는 거야. 경제 대공황이 급격하게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라고 그래. 이거 시장 실패.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할 거예요. 보세요.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요거 별표 하나. 일단 별표 한 개. 요거 아시겠죠? 내일은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그리고 규제를 할 거예요. 관련된 규제. 규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논점이 있거든. 지금 아까 제가 규제 정책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시장의 균형이 깨지니까 결국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가만히 집행만 하고 보고 있어요? 이때 정부는 행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세요.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 보니까 시장이 실패했다. 행정이 정책 집행만 뿐만 아니라 결정까지도 하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물론 집행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게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행정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죠. 여기는 행정이 Y밖에 안 됐잖아. Y니까 소극이죠. 이게 소극적 기능이에요. 19세기 입법국가 작은 정부. 여기는 어때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까지 하니까 행정의 바운더리 이렇게 늘어난 거야.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이 아니라 작아요, 커요? 엄청나게 커졌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빅 거버먼트야. 큰 정부. 이런 거죠. 그러니까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시장 실패니까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정부의 사이즈가 어때요? 늘어나죠. 그런 정부를 뭐라고 한다? 빅 거버먼트라고 그래요. 큰 정부. 또는 적극적 정부. 국가의 모든 것을, 즉 태어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정부가 해결하죠. 그런 국가를 뭐라고 한다? 복지국가. 야경국가에 비교하는 작은 정부, 야경국가, 큰 정부, 복지국가죠. 그래서 자, 그 당시 이제 아이디어를 낸 분이 누구냐? 경제학적으로. 이건 경제학적 베이스도 있어야 돼. 유명한 누구예요? 케인즈죠. 케인즈. 자, 봐봐요. 지금 뭐가 부족해? 수요가 부족하잖아. 균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를 이만큼 늘려야죠. 똑같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지잖아. 그때 케인즈가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고전학파적인 환상을 깨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수요를 늘렸잖아요. 그래서 총수요 확대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케인즈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변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케인즈 학파를 수요 중심 경제학, 요건 알아둬야 돼. 9급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 7급도 물론 나오고. 케인즈 학파를 수요 중심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그치, 수요 중심이잖아. 수요가 X니까. X가 수요잖아. 디맨드. 고전학파는 당연히 뭐예요? X가 공급이니까 고전학파를 뭐라고 해요? 공급 중심 경제학이라고 하죠. 요것도 7급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나와. 뭐라고 나왔냐면 고전학파는 수요 중심 경제학에 찬성한다. 맞아? 땡! 틀렸잖아요. 케인즈 학파가 수요 중심 경제학이고 고전학파는 공급 중심 경제학이죠. 고전학파는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시장에 맡겨라.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라. 고전학파가 우파야, 좌파야? 우파고 보수예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우파고요. 보수입니다. 시장에 항상 문제가 상존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좌파예요. 진보고요. 우리나라처럼 아니야. 오해하시는데 빨간색이 좌파 그런 게 아니라 정부 개입이 기준이에요. 정부 개입을 반대하면 우파예요. 왜? 시장에 맡겨라. 정부는 작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반대로 시장에는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게 좌파, 진보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좌파 정부야, 우파 정부야? 좌파 정부죠. 그러니까 계속 개입하잖아, 규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1970년대 후반 지나친 정부 개입이 결국 뭘 가져와? 정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뭐든지 과도하면 안 좋거든. 어느 정도껏 해야죠. 그게 바로 1978년 스태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져오는 거죠. 보세요. 자, 이렇게 1930년부터 케인즈의 총수요 확대 정책에 의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갔고요. 30년부터 60년대까지는 경제, 시장 경제가 정부 개입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평화로웠죠.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970년대 초부터 여러분들 처음에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들 배럴당 얼마야? 지금 배럴당 몇 달러야? 지금 1배럴당? 혹시 아세요? 지금 39달러, 40달러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당시 73년도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어요. 지금의 2배. 여러분 기름값이 올라가 봐요. 뭐가 올라가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다 올라가.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 경기는 침체하니까 실업률은 계속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살겠어 죽겠어. 모두 죽죠. all die라고 그래. all die. 모두 죽는다. 그렇게 비판한 거죠.
그러면서 해결책이 뭐냐? 지나친 정부 팽창을 줄이자 이거예요. 줄이자.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야? 지나친 정부 개입이거든요. 지나친 규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규제를 줄이고 원래대로 돌아가자. 시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세고전학파예요. 그리고 이게 행정에 도입된 게 NPM. 보세요. NPM. 아까 NPM 말씀드렸죠. 신공공관리론이다. 요것만 NPM이야. 여기 지금 중간에 구별이 없는데 요건 NPM이고 신공공관리론. 요거는 뭐예요? 뉴거버넌스예요. 뉴거버넌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보세요. 정책 결정과 이게 결정이에요. 여기 집행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정책 과정에서 또 배우는데 정책 결정과 집행이 있어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19세기는 달랐죠. 19세기는 누가 정책 결정을 했어요? 입법부가 했지. 행정부는 뭐 안 해서 집행만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정치의 신화란 표현을 썼잖아, 행정부를. 근데 드디어 20세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행정부가 정책 결정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러한 지나친 팽창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73년도 1차 오일 쇼크와 78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기 침체하에 물가 상승. 그렇죠? 결국 이게 뭐로 보냐면 정부 실패로 봅니다. 자, 여기 아까 봐봐요. 1929년 경제 대공황에 따른 시장 실패와 그럼 뭐가 중요해?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보세요. 자, 1978년도 2차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게 정부 그죠? 지나친 팽창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정부 실패. 이게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도 별표 한 개. 45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표가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각각 별표 하나를 하시고 요거는 내일 이제 1시간씩 할 거야. 45페이지 시장 실패 1시간 하고 48페이지 정부 실패 1시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규제를 할 거예요. 규제. 왠지 아세요? 봐봐요. 시장 실패의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정부 규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지우진 않을게요. 일부러. 지우면 이게 사라지니까. 인강능분도 양해해 주시고 여기 규제 있죠. 규제. 자, 정부 실패의 원인이 지나친 정부 팽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완화해야지. 그래서 규제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도 규제고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도 규제란 말이에요. 그만큼 규제가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규제의 뭐 개념이라든가 규제의 유형 또 윌슨의 기업가적 여러 가지 규제 정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야. 내일.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요. 이번 주에. 자, 일단은 보세요. 이거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정책 결정과 이렇게 집행이 있다. 그리고 정책 결정도 한단 말이야. 큰 정부죠. 자, 행정이 만약에 결정과 집행 기능 둘 중에 이제 줄여야 되거든. 왜? 지나친 정부 팽창이 문제니까 이때 1980년대부터 감축관리 흐름으로 들어가요. 이걸 컷백 매니지먼트 감축관리라고 그래. 80년대. 뭐를 줄여? 정부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정을 줄일 거예요? 집행을 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부라면, 행정부라면 뭘 줄이고 싶어? 결정을 줄일 거야? 안 할 거야? 한 번 잡은 권력을 놔요? 절대 안 놓죠. 결정을 버리면은 결국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완전히. 주도권 어디에 넘겨주는 거야? 입법부에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정을 행정이에요. 이때는. 이걸 우리가 영어적으로 스티어링이라고 표현해요. 스티어링, 방향잡기라고 그래. 방향잡기. 정책 결정이 방향잡기예요. 그리고 집행을
로잉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로잉이 뭐야? 로가 로야 노. 열심히 노젓기를 하는 거야. 이게 노젓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노젓기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민간한테 맡기는 거야. 민간한테.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거나 이게 민간 위탁이에요. 나중에 이제 공기업 민영화할 때 나옵니다. 이게 컨트랙팅 아웃이라고 그래. 오늘 배우는 거는 나중에 또 배우니까 너무 이게 아웃소싱이야. 외주. 아웃소싱. 민간한테 맡기니까. 우리 행정부가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행정부가 인이에요. 인. 그리고 밖에 있는 민간이 아웃이야. 아웃. 컨트랙팅 계약을 누구랑 했어? 아웃. 민간하고 했죠. 외주라고 그래. 아웃소싱. 아니면은 민영화하든가. 프라이버티제이션. 민영화 또는 민간화. 이거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차이냐면 기업성의 차이예요. 능률성이 기업성인데 능률성이 약간 높으면 민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시장에서 경쟁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쓰레기 수거 같은 거. 쓰레기 수거는 민간 수거업체가 수거하지만 최종 책임은 누가 져요? 정부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정부 내에 있어요. 이거는 민간 위탁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내부 민영화라고도 해요. 책임이 정부 내부에 있는 거고 이 민영화는 말 그대로 외부 민영화야. 책임까지도 민간한테 넘기는 거야. 다. 이게 주차장 운영권 같은 거. 정부가 주차장 운영권 같은 거, 뭐 코레일 같은 거 주차장 운영권 다 민간 민영화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렇게 되죠. 집행이나 서비스를 다 넘겼어. 민간한테. 그럼 정부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작아졌잖아요. 요거. 봐봐. 이게 커? 이게 커. 이게 크잖아요. 작은 정부가 다시 된 거지. 근데 얘하고는 질적 차이가 있죠. 얘는 뭐예요? 작고 힘도 없는 정부야. 스몰. 그쵸? 작고 힘없는 정부. 근데 얘는 작지만 그래도 파워풀하잖아. 정책 결정 기능을 하잖아요. 아시겠죠? 이걸 방향 잡기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NPM이나 뉴거버넌스는 정부가 방향을 잡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전통적인 정부는 봐봐요. 행정부 이때 뭐만 해? 로잉만 하잖아. 노젓기만 하잖아요. 노만 열심히 젓는 거야. 행정에서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봐요. 정부를. 그럼 봐봐. 여기 19세기 입법국가 때는 정치가 키를 잡는 거야. 조타수. 방향을 어디로 갈 건지 정하면 행정부는 열심히 노만 젓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의 신여죠. 작은 정부. 그러다가 시장 실패가 발생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집행뿐만 아니라 결정까지 다 모든 걸 정부가 하는 큰 정부가 된 거고 이러한 지나친 정부 팽창 때문에 결국 정부 실패가 나타나고요. 그에 대한 방법론이 바로 NPM과 뉴거버넌스인데 어떻게 한다? 정책 결정은 주로 NPM이지만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집행이나 서비스는 민간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민간한테 맡겼더니 뭐 어떤 문제가 생겨? 민영화의 문제. 자,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가죠. 필연적으로 민영화시키면 기업이니까 적자 안 날라고 가격을 인상을 해요. 여러분 코레일 민영화해봐. 가격 다운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사례로 볼 때 영국의 철도가 민영화한 다음에 가격이 5배가 올랐어요. 이 영국 철도 요금 인상이 결국 보수당 정부의 실각 원인이에요. 가장 큰. 그러니까 보수당 정부가 영국의 보수당이 정권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영국 철도 요금 인상이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이러한 요금 인상이라든가 또 민간이 하다가 만약에 망해봐. 누가 대신할 거야? 안 하죠. 아무도. 이러한 서비스 요금 문제라든가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시장한테만 맡기지 않고 거버넌스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하고
시장하고 시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 요게 바로 뉴 거버넌스예요. 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학이. 근데 더 나가면 여기서 MPS가 나오는데 신공공 서비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까지만 일단 합시다. 나중에는 사실은 이 스티어링보다 서비스하는 게 낫다는 이론이 MPS거든요.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그런 이론이 있어요. MPS, 신공공 서비스 이론. 그래서 NPM, 뉴 거버넌스, MPS까지 연결이 돼요. 사실은. 그건 나중에 탈 NPM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요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점이 두 개야.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이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보기 전에 보세요. 우리 57페이지 1번 문제. 2번 문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문제는 요거. 이게 2번일 거야, 아마. 번호를 안 바꿨다. 그죠? 2번이죠. 보세요. 어차피 책에도 나오니까. 자, 2번. 올 지방직 구급 문제.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 이거 뭘까? 자, 일단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구별하시면 됩니다. 행정권의 우월을 인정하는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이거 뭐예요? 아까 통치 기능론에 기반한 뭘까? 요게 그죠? 큰 정부죠. 행정이 정치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처음에는 집행만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통치, 정치까지 하는 거죠. 당연히 큰 정부죠,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가. 자, 이때 대표적으로 경제공황, 1929년 경제대공황 극복하기 위해서 케인즈를 중심으로 뉴딜 정책이거든. 새로운 가치. 이게 총수요 확대 정책이죠. 당연히 큰 정부죠.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지국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니까 큰 정부고요. 자, 아까 NPM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의 지나친 팽창 때문에 결국은 작은 정부로 간다. 예전에 그죠? 스몰 거버먼트로 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작지만 강력한 정부니까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작은 정부를 적절히 지지하는 거. 적적이죠. 소극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신공공 관리론. NPM입니다. 여기 요거죠. 요거 NPM. 작은 정부. 이건 입법국가와는 관계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국가와 신행정국가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신행정국가가 대표적으로 NPM이거든. 신공공 관리론. 그래서 작은 정부는 4번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